우리 지역 최신 이슈부터 해묵은 현안까지 우리가 몰랐던, 우리가 알고 싶은 뉴스 너머의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 충남 기자의견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패널분들을 소개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당진환경독연합의 김정진 사무국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환경지킴이라고 저희가 지어봤는데 어떠세요? 뭐 환경 지킴이 더 좋네요. 너무 심심하지 네. 않으세요? 좀 식상한 감도 있습니다. 제가 카톡으로 지어주시라고 제가 전달 드렸는데. 근데 막상 이게 해보려고 했더니 잘 안 되더라고요. 바꾸시려면 한 번 더 출연하시면 됩니다. 예. 네, 오늘도 한범호 기자 네,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잘 지냈나요? 네, 잘 지냈고 오늘은 근데 좀 주제가 다소 좀 무겁고 딱딱한 주제여서 좀 최대한 쉽게 풀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취재 여신이 자리를 비웠고 대신 취재 요정 김단비 기자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냈나요? 저는 그동안 열심히 현장을 누비면서 주민들 만나고 소통도 좀 하고 있다 왔습니다. 다시 현장에 좀 나가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오늘 스튜디오에서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주제는 첫 번째, 홍성, 청양 지역의 성묘 문제와 주민 건강 문제. 두 번째는 당진 송전탑 문제와 송전선로 지중화 문제 두 가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몰랐던, 우리가 알고 싶은 뉴스 너머의 이야기, 충남 기자회견 지금 시작합니다. 일단 성면에 관련해서 얘기를 나눠보면 이게 쉽게 말해서 그냥 1급 발암물질이에요. 네, 우리 다 성면 모르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문제가 계속 되고 있고 언론에 보도도 되고 있고 또 보면은 전국의 성면 피해자가 4,000명에 달한다. 상당히 놀라운 숫자더라고요. 그중에서 이제 환경성 성면 피해 인정자가 가장 많은 지역이 바로 충남입니다. 충남. 네. 지역별 현황을 먼저 한번 짚어보고 저희가 진행할까 하는데 어떤가요, 한 기자? 네, 국내의 경우 성명 광산 피해가 세상에 알려진 건 이제 비교적 최근입니다. 저도 좀 깜짝 놀랐는데 불과 10여 년 전인 지난 2009년에 홍성에 사는 한 주민이 악성 복막 중피종이라는 질환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폐를 둘러싼 흉막이나 이제 그 복부 내장을 둘러싼 복막 표면에 악성 종양이 이렇게 발생하는 질환인데요. 이 진단을 받고 보건당국이 이제 역학 조사를 벌이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성면 폐광이 그 근처에 마침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1km 이내에 거주하는 홍성 보령 주민 215명을 대상으로 검진을 했더니 이 중에 무려 88명이 폐와 관련된 성면과 관련된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이제 판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간암, 위암 이렇게 있지만 폐암이 사실은 가장 위험하다고 하거든요. 수술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상당히 놀라운 수치인 것 같은데 청양 지역도 피해자가 있다고요?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청양에도 그 옛날에 그 폐성면 광산들이 좀 위치해 있는데요. 사실 청양뿐만이 아니라 뭐 홍성, 예산 이쪽에도 이런 광산들이 있는데 좀 종합적으로 짚어보면은 작년에 이제 충남도에서 성면 피해 건강 조사를 실시했더니 이 청양과 홍성, 예산 지역에서 주민 62명이 성면 폐증이나 폐암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폐암 같은 경우에는 뭐 담배 흡연이나 이런 다른 원인들이 있기 때문에 좀 뭐 성면 광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만 성면 폐증 같은 경우는 발암 물질인 그 성면 섬유가 이제 호흡기를 통해 폐에 달라붙어서 조직이 굳는 치명적인 질환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여기 광산에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건강이 우려되고 이런 질환에 노출된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자료가 작년에 좀 건강 영양 조사 결과에서 나왔습니다. 2011년부터 올해 4월 말까지 바로 지난달 말까지 데이터를 좀 찾아보니까 그 전국의 피해 인정을 받은 사람이 4,351명입니다. 이 가운데 다들 예상하시겠지만 충남에 가장 많은 38.7%의 피해자가 몰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국 성면 피해자 10명 중에 한 4명 정도가 충남 도민인 셈인 거죠. 충남에 이어 경기도가 15.1%, 부산이 14.4%로 집계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놀라운 게 충남연구원의 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이 성면 질환의 잠복 기간 10년에서 40년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2045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25년 뒤에 가장 많은 질환자가 발생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이렇게
충남 지역에만 피해자가 많은 건지. 쉽게 얘기해서 충남에 폐성면 광산이 이제 몰려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게 이제 시간을 좀 거슬러 가서 일제강점기까지 이제 거슬러 가야 됩니다. 일본이 군수물자 조달을 위해 개발한 광산들이었던 건데요. 그래서 아시아 최대 규모의 성면 광산도 이제 홍성에 위치를 해 저는 이 있었습니다. 타이틀 자체가 놀랍더라고요. 아시아 최대. 전국 성면 광산의 38개 중 25개가 충남에 집중됐기 때문에 이렇게 좀 충남 지역에서 피해자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충남에서 성면 피해자가 많이 발생한 게 함 기자님 얘기하는 것처럼 일단은 성면광산이 충남에 좀 많다는 게 특성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성면광산이 노천광산 형태라는 겁니다. 뭐냐면 보통 우리가 광산하면 굴 파고 들어가서 그 안에서 이렇게 광석 캐는 건데 그러면 사실 작업하는 분들 외에는 특별하게 뭐 이렇게 신경이 안 쓰이는데 입구만 막으면 되니까요. 예. 노천광산은 그냥 밖에 공개된 상태에서 캐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폭약을 터뜨려서 암석을 딱 깰 때 날리는 거죠. 분진이 이렇게 예. 나죠. 그렇게 하고 이제 그 덩어리로 크게 캔 광석을 마을로 가지고 내려와서 이걸 다시 이제 쭉 깨서 성면이 들어있는 부분만 골라서 가져갑니다. 아, 그럼 그 잘게 파쇄하고 성면을 골라낼 때 또 이제 성면가루가 날리는 거죠. 그리고 남은 광석 중에서도 성면이 좀 함유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조금씩 남아있는 게 있죠. 이런 게 이제 방치되고 심지어는 그런 성면이 함유된 잘갈들을 마을에서 길 가는 데다 오히려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렇게 성면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오히려 성면 피해가 확 커진 측면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러면 그 광산 주변의 마을 오염이 특히 심각하겠는데요. 그렇습니다. 폐광산 인근 마을 오염도 되게 심각한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분진가루가 날아가면서 그 토양에 축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토양에서도 이제 성면 물질이 검출되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2016년도에 환경부에서 성면 물질 함유 가능 광산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조사 대상에 청양군 청양읍 그리고 홍성군 금마면 이렇게 충남에서는 두 군데가 좀 포함이 됐었는데 이 검사 결과를 보니까 조사 면적의 3.2%인 31만여 제곱미터에서 성면이 검출됐습니다. 이 성면이 기준치 이상 검출되면 이렇게 정화 작업이 필요한 건데요. 그래서 이 정화 작업이 필요한 부분은 어느 정도 되냐고 따져봤더니 7천여 제곱미터였다고 합니다. 이 나머지 이제 제가 말씀드린 31만여 제곱미터 중에 가장 좀 심각한 7천여 제곱미터 같은 경우는 좀 훼손된 자연 환경을 복원해야 될 필요가 있고 나머지는 그 정도의 위해도는 아니기 때문에 정화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다행인 거는 이런 토양에서는 성면이 조금씩 검출되긴 했지만 또 문제가 되는 게 지하수나 하천수 이런 것들도 이제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부분이잖아요. 그 당시에는 하천수 등 수질 조사나 대기 조사에서는 다행히 기준치 이상의 성면이 검출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차피 거기에 깔려 있는 거니까 네, 맞습니다.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네네. 것이고 또 논란이 됐던 게 여기에 이제 태양광 시설이 들어온다. 그래서 우려를 하고 있는데 뭐 태양광 시설 요즘에 많이 이렇게 우후죽순 생기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뭐 일반적으로 뭐 문제가 없는 곳에 들어와도 뭐 이렇게 유해하다 하면서 반대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하필이면은 홍선에 이제 그 성면 광산이 있었던 그 부지에 태양광 발전 시설이 이제 추진이 되면서 논란이 일었던 거죠. 홍성군 은하면 화봉리라는 곳이었는데요. 여기에는 이미 1차로 단지가 한번 조성되고 2차로 단지가 조성되고 그런 상황에서 3차로 지단에 11,000여 제곱미터 부지에 800kW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를 짓는 사업이 이제 추진이 됐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가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일제강점기 때 아시아 최대 규모의 그 최대 성면 광산으로 불린 광천 1, 2광산이 있던 장소였던 거죠. 그래서 주민들은 극렬하게 반대를 했었습니다. 시설을 짓는 과정에서 이 성면이 이제 토사로부터 뭐 유출이 됐다라는 이제 목격담을 얘기를 하면서 심각한 우려와 함께 반대에 나섰던 건데요. 그리고 또 이제 심각했던 문제가 이 마을이 성면으로 인해서 한 15분 정도가 이제 폐 질환을 앓고 있고 5분 정도가 폐암으로 숨지는 등 또 피해가 심각했던 곳이었습니다. 주민들은 뭐 반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난해 9월 그 단지가 이제 완공이 됐습니다. 이런 폐성면 광산 부지에 이런 시설이 어떻게 들어올 수 있었나 보니까 이것들을 뭐 제재할 수 있는 규제할 수 있는 법
현재로서는 전혀 마련돼 있지 않은 이유가 있더라고요. 홍성군 역시 사유지에서 뭐 재산권 행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막을 도리가 없다라고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그렇죠. 뭐 예. 정부의 뭐 신재생 에너지 기조에 맞춰서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이 들어오는 것을 뭐 막을 수는 없지만 또 기준에 맞춰서 또 그 업체도 시설을 또 설치했을 거 아닙니까? 그 원래 성면광산이었다고 이제 피해 복구를 했단 말이죠. 근데 거기에 이제 태양광 시설이 들어온 게 한국광해관리공단이라고 이제 광선 관련돼서 피해가 복구하는 공단이 있는데 거기가 그러니까 분진이 안 날리게 뭔가를 덮어놓은 예, 건가요? 이제 성면광산에 30cm 이상의 흙을 덮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피해 복구를 한 지역인데 광해관리공단에서 그럼 이거를 계속 안전하게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건가? 뭐 이런 고민을 한 거죠. 그 과정에서 이 피해 복구 지역을 자연 친화적으로 관리할 방법으로 재생에너지 사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태양광을 하면 태양광 위에 다른 게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 지역이 계속 안전하게 유지될 거다라고 판단을 한 거고, 광해관리공단이 태양광 사업을 하는 조건은 이 복토된 30cm를 건드리지 않고 그 위에 태양광을 하는 조건이에요. 흙을 더 얹어서 하든가 일단 복구한 그 흙은 건드리지 않는 조건으로 한 거고요. 이게 조금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재산권 문제도 이 토지주가 어떻게든 재산권을 그냥 나대지로 방치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든 활용하려고 할 건데 거기에 공장을 짓거나 다른 시설을 하면 또 파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명이 노출되잖아요. 근데 그런 걸 안 하면서 가장 안전하게 그 지역을 계속 유지할 방법이 뭘까 이런 고민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광해관리공단은 그게 태양광을 한번 해놓으면 누가 건드릴 일도 없고 이러니까 안정적으로 유지할 거다라고 판단하는 거고, 다만 이제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가뜩이나 성면 피해를 많이 받아서 성면에 민감한 지역인데 거기다가 뭐 한다니까 일단 두려움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원래 태양광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도 좀 컸었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게 맞물려서 좀 더 문제가 됐던 것 같습니다. 이 관련해서 환경부에서는 어떤 조치를 그러면은 그동안 하고 있었나요? 일단은 현황 파악에 좀 주력을 하고 있는 모습인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 자연에서 성면이 또 이제 발생하다 보니까 그 성면에 대한 안전 관리를 위해서 환경부가 이제 관련 법에 따라서 2010년부터 광역 지질도를 작성을 했습니다. 일반 지질도가 이제 암석의 어떤 종류나 분포에 따라서 각종 이제 지질 정보를 담아놓은 지도고, 거기에 이제 성면 함유 가능성이 있는 암석 분포도를 추가한 게 이제 광역 지질도인데요.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눠서 2015년까지 일단은 작성을 했고요. 현재는 또 이를 기초로 정밀지질도라는 것을 한 단계 더 나간 거죠. 광역지질도에서 정밀지질도를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광역지질도를 기초로 어떤 자연 발생 성면이 존재하거나 존재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그 어떤 특정 범위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좀 더 그 상황을 그려 나가는 건데요. 홍성과 서산 일부 지역을 시작으로 현재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과정에서 보니까 홍성이 또 심각한 게 저도 좀 깜짝 놀랄 만한 수치였는데, 자연 발생 성면 분포 가능 지역의 홍성군 전체 인구의 2.5%, 그러니까 한 2,100여 명이 실제로 지금 현재 거주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좀 상황이 좀 심각한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 지질도와 관련된 거는 어쨌든 정보가 공개돼야 사람들이 그 위험성을 인지하고 그 지질도에 포함된 지역에서 개발 행위를 억제하거나 이런 다양한 걸 할 건데, 사실은 토지주의 이해관계도 얽혀 있고 지자체도 이 자연 발생 성면이 있는 지역이라고 하면 기피 지역으로 인식될 거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도 그것을 공개하는 걸 거부하고 이러면서 한동안 공개가 계속 안 되면서 문제가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광역지질도도 최근에 이제 공개가 되기 시작한 거고, 그래서 요런 그 문제가 있을 때 자꾸 이렇게 감추려고 하는, 이게 드러내면 논란이 되니까 공개하지 않고 자꾸 이렇게 은폐하려고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드러내놓고 논의를 해야 해결책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찾아나갈 텐데, 환경부가 그런 면에서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일부 반발이 있더라도 이 문제들을 공론화시키는 과정이 필요한데 너무 이렇게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거죠. 검증위원회 국장님 들어가시면 안 됩니까? 제가 들어갈 자격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안 되나요? 뭐 자료라도 좀 받아주시면 저희가 스피커 역할을 하겠습니다. 예. 알려야 여론 형성이 되고 또 문제의식이 되는데, 성면이 도대체 얼마나 위험한지 우리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성면은 원래 이제 화산 활동 과정에서 이렇게
많은 섬유처럼 돼 있는 광물질이거든요. 그래서 얼핏 보면 이게 솜으로 보입니다. 그냥 이렇게 속면만 저도 어렸을 때 묻혀놓으면. 기억이 나요. 예, 그래서 이름이 이렇게 이게. 후 불면서 예. 한눈으로 이렇게 뜻밖의 예. 뜻밖의 연식이 그래서 공개되는데 이제 성면이 그래서 이제 돌솜이잖아요. 한글로 하면 보면 가느다랗고 이게 얇은 이게 아주 얇은 머리카락 실처럼 돼 있는 게 이렇게 뭉쳐 있는 형태라서요. 눈에 잘 안 보입니다. 이게 뭉쳐 있을 땐 보이는데 가느다랗게 있으면 안 보이고 이게 공기 중에 떠다니다가 이제 폐로 흡입을 하면 이게 이제 들어온 흡입한 것에 상당 부분은 우리가 이제 가래나 이런 것들로 해서 섞여서 다시 나가기도 합니다. 근데 안 나간 부분은 이제 몸에서 대식세포라고 하는데 몸에서 이제 이물질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죽은 세포를 잡아먹는 세포가 있어요. 몸에 이제 찌꺼기가 쌓이면 처리해야 되잖아요. 청소하는 세포인데 요 대식세포가 이걸 이물질을 인식해서 딱 잡아먹습니다. 근데 이 성면이 기본적으로 불에도 타지 않고 이 부식에도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산이나 염기 이런 거에도 잘 녹지를 않고요. 이러다 보니까 대식세포 내에서 이게 처리가 안 되고 계속 세포 안에 잡혀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성면이 몸에서 배출되지도 않고 계속 쌓여서 몸 안에서 염증을 일으키고 이러면서 이제 이게 암으로 발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급 발암 물질로 지정돼 있고요. 몸에 이게 쌓여 있다 보니까 굉장히 잠복 기간이 깁니다. 그래서 한 10년에서 40년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초반에 이게 성면 피해가 잘 드러나지 않을 때 성면의 위험성을 잘 몰랐던 거죠. 근데 이제 성면 피해가 한두 건씩 나타나면서 성면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그때서야 알게 된 겁니다. 성면이 이렇게 치명적이다 보니까 주민들의 피해 사례도 꽤 있죠. 피해 사례 중에서도 좀 상징적인 인물을 좀 소개를 한번 해드릴까 하는데요. 성면 추방 운동에 가장 이제 앞장섰으면서도 본인이 이제 성면 피해자인 그 정지열 씨 사례입니다. 이분이 고향이 홍성 광천인데요. 마을 바로 뒤에 일본이 개발한 그 광산이 있었다고 합니다. 1930년대부터 이제 할아버지가 그쪽에서 일을 하시면서 그 본인을 포함한 친인척 다수가 이제 그 일을 돕게 됐다고 하는데요. 그 언론에 보도된 그 인터뷰 내용을 보면은 그 아까 사무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좀 형님들이 그 돌을 발파를 하면은 거기서 이제 부서진 돌들을 그 성면 맥이 있는 돌들을 자기가 이제 골라서 또 다시 형님들한테 가져다 주고 그러면은 그 형님들이 성면만 이제 골라냈다 그 안에서. 그런데 문제는 이제 보호 장비 당연히 없었고 뭐 맨손으로 이런 작업들을 했다라고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할아버지를 포함한 대부분의 친인척이 성면 관련 질환으로 이제 숨지게 되는데요. 그 정 씨에 따르면 집안의 성면 환자가 한 집안에 성면 환자가 30명이 넘고 이 중에 좀 암만 9명이었다고 합니다. 광산에서 일을 한 분들은 물론이고 광산에서 일을 하지 않은 그냥 근처에 사시는 분들까지도 이제 성면으로 인해 돌아가셨다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정 씨 역시 2008년 환경부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건강검진에서 성면폐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저는 청양군 강정리 얘기를 조금 해드리고 싶은데요. 이 청양군 강정리에도 성면 광산이 있었고 이게 문을 닫았습니다. 근데 이 문을 닫은 자리에 건설 폐기물 처리장이 들어서게 되는데 이 건설 폐기물 처리장이 성면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공장입니다. 그러니까 강정리 주민들 같은 경우는 광산 때문에 이미 한번 아픔을 있었고 고통을 겪었는데 또 이 자리에 성면 폐기물을 또 재활용하는 공장이 들어서면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한 번 더 고통을 겪게 되는 셈이 된 거죠. 광산에 들어간 적도 없고 일한 적도 없는데 성면폐증 3등급 판정을 받았다. 그리고 평생 80년 동안 농사만 지었는데 이 할아버지 역시 성면폐증 2등급 판정을 받았다. 그리고 아까 홍성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성면광산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서 앞장섰던 분도 3년 만에 이제는 산소 호흡기라고 하죠. 이거 없이는 살 수 없을 정도로 건강이 악화됐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마을에서 전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분들의 다 공통점이 그렇게 노출이 됐다는 이유만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되게 심각하구나 이런 것들을 주민들의 이야기나 또 그 예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거를 통해서 조금 인지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피해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2011년부터 성면피해 구제법이 시행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좀 효과가 있습니까? 초반에 피해구제법 초반에는 악성 비중이 좀 많은 것처럼 보였는데 이게 이제 성면 피해하고 건강 영양 조사를 하면서 성면폐와 관련된 진단들이 계속 이제 나오면서 성면폐와 관련된
그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2011년에서 2016년 사이에 발생한 인원을 보면 성면폐가 절반이 넘습니다. 그 정도로 성면폐가 갑자기 늘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충남에서 성면폐 진단을 받으신 분들이 갑자기 늘어나면서 성면폐 비중이 막 올라간 겁니다. 근데 이게 성면피해 중에 악성 중피종, 이제 중피종암이라고 얘기했던 악성 중피종 같은 경우는 되게 성면에 소량 노출되면 발생하는 환경성 성면 피해 질환으로 이제 인식되고, 반면에 성면폐 같은 경우는 다량의 성면에 아주 장기간 노출될 때 발생하는 직업성 질환으로 보통 분류를 했었는데요. 이런 성면폐가 집단 검진된다는 건 거기서 일하지 않은 분들도 굉장히 오랫동안 많이 노출됐다는 겁니다. 그만큼 충남의 주민들이 성면에 일상적으로 노출돼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광산뿐만 아니고 우리 주변에서도 쉽게 성면이 사용된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집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집에 단열재에도 들어있고 칸막이에도 들어있고 보온재에도 들어있고,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식성도 좋고 내구성도 좋고 불에도 안 타고 이러니까 성질이 워낙 좋으니까 웬만한 데 막 성면을 여기저기 많이 쓴 거예요. 조금 오래된 건축물들에는 웬만하면 성면이 포함된 건축자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런 노후주택에 일단은 남아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네요. 예, 노후주택뿐만 아니라 상가 같은 데도 보면 천정에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한 천정 텍스 이런 것도 이제 오래된 것들은 성면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요. 단열재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래된 건물들, 리모델링 안 한 건물들은 예전 자재에 그런 게 들어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궁금한 게 오래된 건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이런 성면들이 사용된 건물들이 있다는 건데 이게 뭐 단순히 거주하고 이렇게 할 경우에도 성면에 노출이 되는 건지 아니면은 문제는 이게 성면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날리면 상관이 없는데 왜 성면에 민감하게 하냐면 학교도 그런데 학생들이 막 뛰어다니고 놀고 하면 그 안에서 공기가 이렇게 가만히 머물러 있지 않잖아요. 진동이 발생하니까. 네. 그러면 그 안에서 공기가 막 유동되고 창문 열고 뭐 또 환기시키고 이러면 유동되면서 그 안에 있는 성면이 이제 날리는 거죠. 그래서 그냥 성면 조사할 때도 그냥 대기 오염 조사를 하듯이 하면 공기가 안정된 상태에서는 별로 이렇게 위험도가 안 나오는데 실제로 그 안에 공기를 막 휘젓고 이런 걸 해보면 성면이 오히려 더 위험하게 나오는 거거든요. 참 알면 할수록 좀 위협적으로 좀 다가오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일단은 뭐 성면 피해자를 대상으로 어쨌든 건강 상태 조사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올해 충남도가 성면 피해자 대상으로 조사한다고 하는데 어떤가요? 일단 올해 같은 경우는 연말까지 순천향대 천안병원과 함께 도내 성면 피해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건강 영향 조사를 실시합니다. 우리 방송 권역으로 보면은 청양, 홍성, 예산 이쪽 지역이 포함이 되는데요. 조사 대상은 1,000명 정도 되고 폐성면, 광산 주변 등 밀집 지역에 10년 이상 거주한 주민들이 해당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 설문조사부터 3차 정밀 검진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1,000명 분들 중에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도 좀 있을 거잖아요. 거동이 불편해서 이 순천향대 병원까지 못 가는 분들도 있을 테고,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분들이 500명 정도 되는데, 이런 분들은 도에서 전문의를 직접 가정에 파견을 해가지고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기자회견을 보시면서 혹시나 본인이 성면 광산 주변에 오랫동안 거주했는데 이번에는 포함이 안 된 것 같다, 이런 분들은 충남도나 관내 시군에 연락을 해가지고 빨리라도 조치를 받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조금 더 확실한 피해에 대한 그런 지원, 이런 부분들이 뒷받침돼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개인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니까요. 국가가 적극 나서서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두 번째로 이야기 나눠볼 주제는 당진 송전탑 문제와 지중화에 대한 논의, 이 부분입니다. 저 이 주제를 접하고 나서 좀 찾아봤어요. 저도 이렇게 찾아봤는데 국내 석탄화력 발전소가 60기가 있는데 그중에 절반이 충남에 있고 그중에 10개가 바로 여기 당진에 있더라고요. 당진과 관련해서 수많은 얘기를 듣고 수많은 수식어를 좀 들었는데 그중에 가장 충격적이었던 수식어가 그 철탑 공화국이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렇게 울릴만 하죠? 그 정도로 송전탑이 많다는 의미인데요. 정말 길을 가다 보면은 송전탑
특히 뭐 100m가 넘는 고압 송전탑을 너무 쉽게 볼 수 있다. 어딜 가나 이런 송전탑이 빠지지 않아서 뻥 뚫린 하늘이나 뭐 뻥 뚫린 그 논밭, 허허벌판을 보기가 힘든 곳이 당진이구나. 좀 약간 이런 이미지가 좀 있는데요. 당진에만 송전탑이 526개가 설치돼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송전탑만 맞냐? 그것도 아닙니다. 또 고압 송전탑이 있거든요. 765kV라고 하는 초고압 송전탑 같은 경우는 전국에 한 1000여 개 정도 설치가 돼 있는데요. 당진에 이 가운데 80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도 전국에서 3번째 많은 수준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더 설치하겠다 하고 해서 논란이 됐었는데 어떤가요, 상황이? 예, 그 더 설치하겠다고 논란이 된 게 그 북당진 변환소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당진 2014년도에 한전에서 당진시에 북당진 신탕정간 송전 철탑 39개, 그리고 당진 화력에서 북당진 변전소간 80여 개를 추가로 건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총 이 두 숫자를 합치면 100개가 좀 넘어가는데요. 이게 만약에 이제 설치가 된다고 하면 전국 3번째였는데 2위로 또 당진이 또 앞서 나가게 되는 거죠. 송전탑이 많은 지자체로.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뭐 환경단체에서도 대응을 하셨죠. 당진에서 한 100개가 넘는 단체들이 모여서 이제 당진시 송전선로 발전소 범시민 대책이라는 대책위원회를 구성했고요. 여기서 이제 당진의 시민들뿐만 아니라 당진의 행정도 함께해서 송전탑과 같은 장기간의 오랜 전투를 치렀죠. 그래서 그 김홍상 시장이 당선되고 나서 김홍장 시장이 어쨌든 본인이 시장을 하는 동안에는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는 송전선로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했었고, 그 당시에 보면 북당진 변환소 사업에 대해서 이제 건축허가 신청을 했는데 그걸 반려처분했어요. 그런데 이제 한전에서 그 건축허가 신청에 대한 반려처분한 것에 대해서 취소 소송을 했고, 당진시가 이제 뻔히 소송하면 질 걸 알면서도 사실은 이거 취소 처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소송에서 1심, 2심 다 졌고 대법원 가서도 기각됐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대법원까지 판결이 나니까 건축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어서 2017년에 착공을 한 거죠. 아까 말씀드린 북당진 신탕정간 노선은 최초 노선과 다르게 지역에서 오랫동안 싸움을 하면서 노선을 이제 우회를 시켰고요. 그 과정에서 신평 쪽에서 5.8km, 그다음에 송악에서 서해대교 구간에 한 900m 정도에서 지중화를 처음으로 이뤄냈습니다. 아무튼 시민들이 굉장히 단결돼서 치열하게 싸우면서 지역에서 처음으로 지중화라는 성과를 냈고, 그렇게 하고 이제 지금 남아있는 건 이 북당진 신탕정 구간에서 삽교 건너가는 구간이 남아있습니다. 그게 이제 한전하고 협의를 좀 하고 있는데, 삽교 구간이 호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토교통부에서 그 구간에 철탑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이제 반대해서 국토관리청하고 이제 협의하고 뭐 이런 과정이 지금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얼마나 송전탑이 인근 주민한테 피해가 가는지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시죠. 그냥 보통 송전탑인데 이제 송전탑인 곳과 송전탑과 송전탑 사이에 이제 송전선이 지나가죠. 예, 요 지나가는 지역까지 다 이제 피해를 보는데, 일반적으로 보면 이제 재산 피해를 보통 예를 들면 이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선화지라고 표현하는데, 선 밑에 땅. 밑에 땅. 예. 네, 선화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토지하고 주택 이런 게 지가가 뚝 떨어집니다, 가격이. 그리고 문제는 그런 지역은 은행이나 이런 데 담보로 이제 예를 들어 농지 같은 경우 담보 대출을 많이 하잖아요. 담보를 맡겼는데 은행이 송전선로 선화지는 담보를 안 받아줍니다. 이런 제약이 많다 보니까 부동산 거래하는데 처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송전탑과 관련된 송전선로 피해를 얘기하시는 분들은 이런 재산적인 피해를 얘기를 하고, 우리가 이제 보통 사회에 일반적으로 얘기할 땐 건강 피해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자파 피해를 얘기를 하는데,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국제암연구기구에서 얘기한 것은 송전선로의 전자파 피해는 발암 가능성을 고려하는 2B 등급이다 이렇게 판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의 송전선로의 전자파 허용 기준은 833mgauss입니다. 원래 이 정도 수치는 단기간에 일시적으로 이렇게 전자파 피해를 고려할 때 수치인데, 이 송전선로 밑에 사시는 분들은 계속 장기간 노출되는 거잖아요.
아까 833mm 가우스는 단기간 잠깐 노출될 때 제한 조건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 조건을 그대로 송전솔로에다 갖다 쓰다 보니까 기준이 너무 높다 보니까 피해에 대해서 제대로 인정을 하지 않는 거죠. 농업과 관련돼서는 이제 가축의 기형축산이라든가 축산 분만하는 거나 아니면 폐사하는 경우 농작물 뭐 수확량이 감소하는 거나 이런 피해들을 쭉 호소를 하는데 문제는 한전하고 협상하거나 법원에 가져가면 인과관계를 명확히 증명할 수 없다는 이유로 모든 게 인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송전탑 관련해서 두 군데 마을을 둘러봤었는데요. 뭐 둘 다 공통점이 이상하게 송전탑이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암 환자가 많이 늘었다. 어디가 모르게 답답하고 아픈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든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교로리 일대 같은 경우는 이 고압선로가 들어선 후 24명 정도의 암 환자가 발생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하게 물증으로 입증이 되지 않다 보니까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어서 주민들은 답답하고 제대로 된 대책이나 이런 것들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빨리 철저하게 좀 조사가 진행돼야 되고 대책 마련이 좀 빨리 돼야 되지 않나. 기억에 남는 취재가 있거든요. 제가 취재한 건 아니고 지금 저희 국장님이신 방선윤 기자가 예전에 취재를 했었는데 송전탑이 엄청 많이 설치돼 있는 마을에 가가지고 땅에다가 형광등을 꽂아봤어요. 그리고 컴컴한 밤에 조명을 다 끄고 있으니까 그 형광등에 불이 들어오더라고요. 전기가 아무것도 연결이 안 돼 있는데 땅에 그냥 형광등을 꽂았는데 그 형광등에 불빛이 들어왔어요. 그만큼 전류가 고압으로 흐른다는 얘기겠죠. 어쨌든 건강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 그다음에 재산에 대한 보상도 제대로 안 돼 있고 증명하기도 어렵고 이렇게 송전선로 때문에 난리인데 송전 설비가 지금도 부족한가요? 좀 그 부분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송전 설비가 일단 들어서는 이유를 먼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규모 발전 설비가 사실은 전력 수요지하고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전력을 생산해서 이제 보내는 과정이죠. 근데 우리나라의 발전 설비가 대부분 석탄화력이나 원전 같은 시설입니다. 이게 그 바닷가에 주로 있어요. 바닷가에 있다 보니까 여기서 생산해서 주요 전력 소비처인 수도권 중심으로 이렇게 송전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막대한 송전 설비가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 1등하고 2등이 경주랑 포항이었던 게 그 이유네요. 원자력. 그쪽에, 경남에 있는 원자력에서 쭉 끌고 와서 수도권, 이쪽은 충남에서 쭉 끌고 와서 수도권. 근데 아까 없는 지역 765kV가 없는 지역에 전남 전북이 들어가 있는 건 전남에 영광원전 하나만 있어요. 대규모 발전 설비가. 그러다 보니까 전남에는 발전 설비가 밀집된 지역이 거의 없다 보니까 그런 초고압 송전 설비가 상대적으로 없는 거죠. 송전탑이나 송전선로 관련해서 이제 그나마 대안이 될 수 있다면 이제 지중화지 않습니까? 지중화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든다면서요? 예, 우리가 알고 있는 송전탑을 세워서 이제 이 육상으로 송전선로로 쭉 가는 걸 보면 이제 가공선로라고 표현을 합니다. 한전 쪽에서는. 이 가공선로 방식에 비해서 송전선로를 지중화하는 게 한 가공선로에 비해서 한 7배, 8배 정도 비용이 든다고 한전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비용이 많이 드는 건 맞습니다. 근데 한전이 지중화를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도시권에서는 이제 송전선로 가기가 도시화 때문에 거의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이쪽 지방에서도 안 하려고 하는 건 한쪽에 지중화하기 시작하면 모든 지역이 다 지중화를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례를 남기면 계속 지중화 요구가 들어올 수밖에 없다. 이런 게 이제 한전이 부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중화 요구는 1차적으로 거부하고 옵니다. 그리고 한전이 지중화와 관련된 원칙이 있습니다. 요청자 부담 원칙이라고 해서 한전이 스스로 나서서 우리가 지중화 해줄게 하면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지자체에서 이 구간 지중화 해달라고 요구하면 그 비용의 50%를 지자체가 부담해야 됩니다. 반반 부담하는 거군요. 예. 그 수혜자한테 지중화 부담을 예를 들어 너네가 지중화에 대한 비용을 추가로 더 내라. 그럼 전기요금을 더 내든가 이 비용이 더 들어갔으니까 전기요금 올리겠다. 이렇게 해서 수익자가 부담을 해야 맞는 건데 거꾸로 피해자한테 니네가 돈 더 내서 지중화해라 이렇게 요구하는 꼴인 거죠. 그나마 그래도 방법을 찾자면 하나만 소개해 주시죠. 지금 상황에서는 현재의 발전 설비가 돌아가려면
천상 송전 설비가 필요합니다. 그게 다만 이제 현재처럼 송전탑으로 갈 거냐, 지중화로 갈 거냐, 요 차이가 있는 거죠. 송전 설비를 현재 그럼 가려면. 지중해달라고 계속 지중화를 해달라는 요구는 전국에서 모든 지역이 다 합니다. 근데 이제 지역에서 주민들이 얼마나 한전과 이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협상을 하냐 또는 투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나마 받아들여지는 거 있고, 그런데 한전은 굉장히 이 지중화 요구에 대해 수용하는 걸 굉장히 어렵게 생각합니다. 이게 좀 너무 듣다 보니까 저도 갑갑한데 이게 좀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게 주민들한테만 모든 거를 이제 떠넘긴다는 게 너무 가혹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나라 전력 정책이 그동안 너무 일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게 전원법 관련된 것도 그렇고 아까 얘기한 송주법도 그렇고 특히 전원 관련된 것은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로 인해서 정부에서 계획을 세우면 나머지 걸리는 모든 법들은 다 의제 처리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어떻게 손 쓸 수도 없고 지자체도 손 쓸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충남도도 그렇고 당진시도 그렇고 지자체에서 계속 요구하는 것은 전력과 관련돼서도 지자체에도 일정한 권한을 분명히 요구를 하는 거죠. 지자체도 지자체가 책임이 있는데 전력 정책에 대해서 아무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지자체에도 나름대로 우리가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이게 분권을 요구를 하는데 중앙정부에서는 그걸 받아들이질 않죠. 특히 이제 산업통상문화 이쪽에 전력 관련하는 데서는 그 하나의 또 기득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놓기를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답답한 마음을 우리 좀 댓글로 풀어봐야 되는데 혹시 댓글 준비했나요? 네, 찾아봤습니다. 네. 일단 저희 관련한 취재 보니까 이거 참 많이 억울하네요. 수익자 부담 원칙이 적용돼야 할 텐데 고압선 옆에 살아봤어요. 비 오는 날 감전 느낌 와요. 한전이 의무적으로 송전솔로를 지중화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 문제로 이사도 고려하고 있어요. 저도 이제 댓글을 쭉 찾아봤어요. 우리 지역 주민들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그런데 댓글이 별로 없어요. 그 왜 없냐면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사업들이거든요. 네. 그리고 피해도 시간이 오래 걸려서 나오는 것들이고 하다 보니까 주민들, 시민들의 관심에서 좀 멀어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하고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지 않는 사안이라고 해서 잊혀지면 안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좀 희망을 찾고 웃으면서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기자회견 준비하면서 좀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이런 성명 문제도 그렇고 송전탑 문제도 그렇고 이게 만약에 수도권에서 이런 일이 좀 불거졌으면 과연 어땠을까? 일단은 좀 중앙 언론에서 엄청 많이 다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기조하에 뭐 예산이나 인프라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 이렇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좀 논란이 되는 시설, 그리고 아직 좀 해결되지 않은 좀 해묵은 문제들, 이런 것들은 전혀 지금 균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 같다. 특히 저희가 뭐 충남방송이고 또 충남의 문제를 다루다 보니까 성면이나 송전탑 문제에서 딱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좋았어요. 예, 지역 균형 발전. 해몽 좋아요. 됐습니다. 다음 김남기 기자. 저는 한 줄 평이라고 하긴 그렇고 제 나름대로 송전탑 문제와 관련해서 대책이나 대안을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한국은 이런 상황인데 해외는 이거 어떻게 해결하나 궁금하잖아요. 똑같이 전기를 생산하고 전기에 대한 수요가 있을 테고 소비가 분명히 될 텐데, 그래서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런 송전탑 과 관련된 지역 이해관계자들 간의 분쟁을 막기 위해서 독립적인 기관을 만들어서 이게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이 기관에서 분쟁을 조정하고 갈등을 하고 또 요구를 듣고 이거를 중재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독일 같은 경우는 송전탑이나 이런 발전소를 지을 때 청문회 절차를 반드시 거치게끔 해 있고, 그다음에 이 계획을 수립할 때 환경단체 의견을 무조건 반영을 하도록 돼 있다고 하거든요.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이 두 나라와 비교하면 조금 이런 이해관계에 대해서 좀 공론화하고 이해관계를 좀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좀 절차가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외국 사례들을 보면서 이런 사회적으로 공론화를 만들 수 있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좀 반영될 수 있도록의 중간적인 절차가 좀 마련돼야 된다고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환경도 신토불이다. 이런 얘기를 해서 특히 발전과 관련해서 자기 지역 전기는 자기가 생산한다는 걸 염두에 두고 해야 된다.
특정 지역에 특히 약자들 그다음에 하주평입니다. 지역으로 보면 수도권과 지방 간에서 지방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이런 형태로 환경 정책이 흘러가면 약자들만 피해를 보고 수혜는 다른 사람이 누리는 이런 것 같습니다. 관심과 현안을 다루다 보니까 공교롭게 두 가지 주제 모두 무거운 주제가 되는데 우리 다음에는 좀 하나는 무거운 하나는 가벼운 걸로 하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너무 힘드네요. 예. 네. 이게 그 참 얘기하는 것만으로 이렇게 힘든데. 네. 예. 충남 기자회견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